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본인과 윤석열 대통령의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이 김의겸 민주당 의원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자, 한 장관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더 탐사 유튜브 채널이죠. 더 탐사와 협업을 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김 의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책임을 묻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유동규 전 본부장에 잇따른 폭로,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추가 폭로가 이어질지 전문가들과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어제 김의겸 의원이 이른바 의혹을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논란, 그 후폭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파장이 있는데요. 자, 무슨 말들이 오갔는지 먼저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책임 있는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매번 그렇게 허황된 말씀을 하시는데요. 청담동에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어느 언론사 기자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동훈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네, 와가지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한동훈이? 노래 불러? 자기 공개를 사실 그거 하는데 자기도 연주해달래. 뮤지컬 못하지? 저는 뭐 했나요? 왜 안 나오지? 뒤에? 제가 저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 법무부 장관 직 포함해가지고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자,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민의원을 모욕해놓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 해도 그냥 넘어가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김의겸 의원 그리고 한동훈 장관 서로의 입장을 내면서 이 법적 대응을 시사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은 국정감사라는 게 의혹을 제기하고 국무위원에 대해서 감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개인적으로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이런 반박을 곧바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서 유포한 더 탐사 측 그리고 협업을 인정한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어제 저희들도 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 참 맞는지 안 맞는지 정말 고개가 갸우뚱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대통령이 새벽 3시까지 법무부 장관과 함께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이라고 하는 김앤장 변호사들 30명과 노래 부르고 술 마셨다. 이런 제보가 지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송 본부장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어제 9시에 그 더 탐사라는 유튜브 예. 채널에서 했죠. 그러니까 2시간이 넘는 건데 제가 그건 다 봤습니다. 예. 저도 과연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새벽 3시까지 청담동에서 첼리스트를 불러놓고 뭐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술을 마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도어 스태핑 멀쩡히 하고 네.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 해서 제가 2시간 반을 정말 시간 아까운데 다 봤는데 예. 일단은 전체적인 느낌은 그 두 사람의 어떤 그 전화 통화 내용입니다. 한 사람은 첼리스트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권한 대행인데 첼리스트와의 통화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다른 팩트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들이 많아요. 뭐 노래를 불렀다는 이런 제목들이나 차츰 이야기를 하겠지만 무너지는 것이 많고 이세창 전 총재 권한 대행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좀 짜깁기 한 흔적이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따로 가요. 자,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지금 다시 그 진실을 규명을 해야 됩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이 더 탐사라는 매체가 그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했다고 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고소를 해놓은데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따로 봐야 되고 제가 정말 그 중요한 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김의겸 의원입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감장이 더 탐사에 낚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정감사를 하는 자리인데 그 국정 현안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자리인데 저기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면책특권, 일종의 면책특권을 이용을 해서 의혹을 제기를 한 거죠. 그런데 전혀 팩트체크 없이 거기서 받은 내용들을 더 탐사에서 받은 내용들을 그대로 했는데 네. 저 국감장에서 오갔던 저 설전이 다시 밤 9시에 예. 더 탐사에서 그대로 또 방송을 합니다. 네네.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이 국정감사장이 이 특정 언론사 지금 진위도 확인되지 않은 특정 언론사가 의혹을 제기하는데 도구를 써버린 거예요. 예, 예.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국정감사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술자리가 있었는지 그 여부와는 별개로 이 문제는 한동훈 장관이 격분하는 예. 것처럼 분명히 좀 따져봐야 될 문제로 넘어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어제 김의겸 의원이 이런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보를 받았다. 제보를 받았다. 그래서 확인한다. 날짜를 한번 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김 의원은 어제 밤에는요, 저녁에는 협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탐사와.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탐사 취재 과정에 김 의원이 도와줬든지 아니면 서로 간에 뭐 정보를 주고받았든지 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어제 그 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스토킹하는 사람들하고 야합해서 이런 식으로 국무위원을 모욕하는 거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고요. 저 술 못 마시는 건 아십니까? 그러면 제가 저기 가서 술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저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근거를 제시하셔야지 제가 있었다는 있지 않았어요. 사람의 발언이 증거 아닙니까? 그 두 사람이라는 게 더 탐사라는 저를 지금 스토킹하는 쪽하고 같이 야합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혹시 그 스토킹의 배우가 김의겸 의원이십니까? 아니, 한동훈 장관 잘 알고 또 뭐 윤석열 대통령과 친하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첼리스트의 증언이 있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왕자를 차지한 사람들은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죠. 국민들에게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말씀하실 의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같으시면 이 정도 아침에 듣고 이 정도 가지고 트시겠어요? 아니, 듣자마자 저 스토커로 지금 조사받는 사람하고 야합해서 같이 이렇게 녹음을 튼다? 첫 질문으로요? 위원님 같으면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녹음을 무슨 변조를 했습니까? 아니면 대역을 썼습니까?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공개를 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 제가 더 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야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오해를 하시나 본데 제가 오늘 아침에 듣고 튼 게 아니고 이 녹음된 분량이 몇 회에 걸쳐서 상당한 몇 시간짜리 통화. 저 미행하는 것도 같이 하셨습니까? 그럼? 저 미행하는 것도 같이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필요한 부분만 제가 토요일, 일요일 우리 방에 있는 식구들이 그거 녹음 듣고 풀어서 저 아주 짧은 분량 만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방송 내용 다 봤다는 거죠. 먼저 보고 그중에서 이제 압축해서 국정감사 때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의 검증의 시간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게 있으니까 했을 거다. 근데 내용은 참 믿기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최단비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용됐을 때부터 스토킹 범죄를 굉장히 강력히 처벌하겠다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본인이 스토킹의 피해자가 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이번에 이 술자리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과 김앤장 변호사들과의 술자리 얘기가 나오면서 이것이 결국은 야합이 아니냐,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이 물론 협업한 것은 맞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부인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저렇게 분명히 강하게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글쎄요. 김의겸 의원이 의혹 제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일단 첫 번째로 의혹 제기의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네. 예를 들면 아직까지 그 진술자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예. 그런 취재원이 누구인지도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고 예. 장소가 어딘지도 알려져 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협업을 한 것은 맞는데 나를 스토킹한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도 못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저런 반발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야합이라는 말에 아마 이 김의겸 의원이 무슨 야합이냐, 같이 작업한 협업이다 이렇게 대꾸를 하면서 이게 또 오히려 더 의혹을 키운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 협업을 언론사와 했다. 이른바 뭐
권한유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지금 더 이 탐사라는 데를 언론사로 봐야 될지 유튜브 채널이긴 합니다만 본인들은 언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만한 그 정도의 언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김의겸 의원과 더 탐사라는 쪽이 같이 작업을 했다는 측면에서 이게 뭔가 의도를 또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승훈 변호사 보실 때는 이 적절한 협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좀 협업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예. 마치 잘못된 것을 같이 했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아마도 김의겸 의원이 자신이 어떤 언론사와 협업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작업을 했고 그래서 이것들이 진실로 팩트로서 녹음된 걸 그대로 국민들께 발표하고 질문을 한 것이지 자신이 어떤 조작하거나 가공을 쓴다거나 대역을 쓰지 않았다. 이런 차원의 일단 협업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기간에 많은 질문들을 하고 답변을 받죠. 근데 그 질의들은 대부분 제보에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물론 그 제보가 정말 진실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잘못된 오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의겸 의원이 그 제보를 받아서 국정감사 질의를 할 때 좀 더 신중하고 더 많은 팩트나 자료가 있었다면 좋았겠습니다만 네. 꼭 온전한 자료만 가지고 질의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예. 측면에서 저는 어느 정도 인용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고 한동훈 장관도 물론 저렇게 비판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비판의 수위가 모욕이다, 또 야합했다, 이렇게 나오면서 직을 걸라라고 했을 때 한동훈 장관은 그냥 장관이 아니라 법무장관이고 검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했던 분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에게 저런 식으로 강하게 질문했을 때 내가 이 질문하면 한동훈 장관에게 좀 찍히겠구나. 질문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을 주는 것은 가감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질의를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장관이 김의겸 의원의 비록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저런 식으로 직을 걸으라라고 강하게 발언하는 것들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굉장히 위축시킬 수가 있어서 한동훈 장관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요, 김의겸 의원이 한겨레 신문 기자 생활을 꽤 한 걸로 제가 알고 네네. 있는데 기자를 어떻게 했는지 저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뭐냐면 기자가 이제 취재를 할 때 뭐 제보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자의 기본 임무는 팩트 체크 아닙니까? 팩트 체크. 예. 그다음에 거기에 의혹의 당사자로 등장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반론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그것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저 엄청난 폭로를 하는데 자기한테 확인 전화 한 통 안 했다는 거예요. 김의겸 네. 의원이. 예, 그랬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김의겸 의원이 뭐 정치부 기자도 좀 해보고 국회의원도 좀 해보고 그 문재인 청와대 또 대변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치 현실을 어느 정도는 아는 사람인데 네네. 저는 이거 보면 이제 뭐 소설이다. 근데 소설 중에서도 삼류 소설 축에도 못 끼는 예, 예. 그러니까 리얼리티가 떨어져도 한참 떨어지는 그런 건데 대통령이 특정 로펌 변호사가 30명이 모여 있는데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동시에 거기 출동한다. 이거는요 정치적으로는 거의 폭탄을 안고 글쎄요. 거의 네. 그냥 자기 그냥 그 자폭하기 위해서 가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이 정계, 관계, 뭐 언론계 이런 유착 관계를 실제 현실보다 더 자극적으로 네. 과장해서 그거는 어차피 그 상업주의적 요소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예. 이거는 보니까 그런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기도 참 민망한 수준의 그런 시나리오거든요. 그렇다면은 조금이라도 뭐 청와대 대변인도 해보고 국회의원도 좀 해보고 정치부 기자도 해봤으면 이게 도대체 이게 여야를 떠나서 말이 되는 이게 스토리인지 네.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감각은 있어야 될 텐데 예. 참 어이가 없네요. 네,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예를 네. 들자면은 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30명, 우리나라의 첫 번째 로펌 변호사 30명 만났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부적절할 수는 있죠. 근데 이게 예. 법상으로 문제가 되려면 예를 들면 어떤 재판에 거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예, 예. 생겨요. 그냥 새벽 3시에 술을 먹었다라면 부적절할 수는 있지만 네. 다음날 멀쩡하게 도어 스태핑을 하고 다음날 국무위원이 제대로 일을 예. 했다라고 한다면 문제는 안 될 수 있죠. 예. 근데 예를 들면은 이제 변호사 30명과 만나서 재판에 거래를 했다. 이게 이제 법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네. 여지가 있다라는 건데 그렇게 아직은 의혹 제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정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과연 변호사 30명과 함께 만났을까요? 저렇게 오픈된 장소에서? 네. 그러니까 저는 저런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김의겸 의원께서 얘기를 한다면 어떤 게 문제이고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저것이 어떠한 문제가 네. 있고 그 30명이 그곳에 있었는데 어떠한 짓을 들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네.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 오늘 재차 김의겸 의원은 거짓말로 해코지해도 되는 그런 면허증이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김의겸 의원은 어제 오후에 국감에는 들어오지도 못했죠. 김의겸 의원은 거짓말로 해코지 해도 되는 면허증이나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데요.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 해도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의겸 의원도 입장문을 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제 질문에 대뜸 장관직을 걸겠다 이러면서 국감장을 도박판으로 만들었다. 저는 뒷골목 깡패들이나 할 만한 할 법한 협박에 말려들고 싶은 생각은 없다. 하지만 정치 시작할 때부터 모든 걸 다 걸었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린다, 밝혀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시시껄껄렁한 협박에 무릎 꿇을 정도면 정치 시작도 안 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지만 또 곧바로 참 서로 물고 물립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 김의겸 의원의 입장문이 나오자마자 거의 한 10분 안에 본인의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거 민형사상 법적 책임 다 묻는다. 근데 이건 개인 자격으로 하겠다. 이런 입장을 또 밝혔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이 직을 걸어라 이 말을 어제 한 이유는 왜냐하면 김의겸 의원이 먼저 그 이야기를 예전에 꺼냈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김의겸 의원은 국감장을 도박판처럼 만든다 그랬지만 이 시작은 김 의원이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문재인 정부를 타겟으로 해서 출장을 갔던 거 아니냐. 정하고 싶으면 지금 당신이 미국까지 가서 했던 것은 이건 검찰청법 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거니 하고 싶으면 당신의 직을 걸고 하자. 정면 승부를 하라. 자, 위원님, 저번에 저보고 뭐 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저라고 뭐 걸면 어떻습니까? 제가 저 자리에 있거나 제가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은 저는 뭐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죠?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자, 국정감사 자리에서 저런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국무위원을 모욕해놓고 국정감사를 하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물론 장관님이야 답답하고 억울하시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하시지만 뭘 다 걸겠다, 걸어라 이런 식의 표현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걸라고 한 건 김의겸 의원께서 먼저 아니요, 하신 겁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이 김의겸 문제와 의원은 관련해서는 김의겸 의원은 계속 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이런 전에는 식으로 허황된 그랬겠지만 문제를 해왔죠. 제가 공직자로서 뭘 건다는 표현이 되게 불경스러운 말씀이라는 건 아는데요. 제가 뭐든 다 걸겠습니다. 예, 굉장히 한 장관 흥분한 상태다. 흥분할 정도로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든 다 걸겠다. 다 덤벼라. 뭐 이런 느낌을 주는 말을 했는데요. 술 이야기가 나오니까 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장관이 이제 술 거의 안 마신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녹취에 보면 술 한잔 하고 온 것 같더라. 뭐 이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이제 김의겸 의원이 직접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자신이 더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자, 서대원 위원장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사실은 모르지만 좀 믿기 어려운 상황은 네네. 맞는 것 같은데요. 앞서 계속 지적한 부분이 이제 태도에 대한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직을 걸으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럼 내가 한번 걸어줄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약간의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네네. 이게 진실은 또 뒤로 하고 이게 하나의 또 논쟁이나 또 이제 에너지를 또 소모해야 될 상황까지 이르러는 것이거든요. 지금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제보가 들어왔을 때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크로스 체킹이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그 당사자인 한동훈 이제 법무부 장관한테 한번 확인차 이게 크로스 체크 일환으로 본 것 같고요. 계속 취재를 하겠다고 더 탐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를 떠나서 사실이 아닌 이런 허황된 걸 가지고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누구 삼자
에게도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은 네.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게 지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이용당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활용했다면 이렇게 죄송하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맞는 책임은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장관은 급기야 줄리 같은 프레임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격앙됐었는데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어떻게든 저를 음해하고 싶은 마음은 제가 충분히 그동안에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허황되게 이렇게 선이 넘게 지어내는 거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될 겁니다. 김의겸 의원님은 지금 이 방송에 공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면책 특권의 범위도 아닌 것이죠.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일단 저는 첼로가 나오는 술집이 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저는 그 10시 넘어서 술집에 남아있던 적이 20년 동안 없습니다. 저랑 먹은 사람 있으면 20년 동안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제가 3시까지 술을 먹고 노래 부른다고요? 그거 저를 아시는 분들은 그거 상상도 못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되게 재미없는 사람이라서 제 차를 뒤에서 그 위험하게 반복적으로 미행했던 그 바로 더 탐사라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아니 기껏해야 저는 저 따라와봤자 제가 재미없는 사람이라는 것밖에 나오지 않았을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저는 제가 지금 근데 분노하는 것은 이렇게 대충 던져놓고 제가 그냥 아니다라고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프레임으로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옛날에 줄리 뭐 이런 것처럼요. 근데 이런 걸 국정감사장에서 제가 이렇게 제가 약간 흥분하는 이유는요. 이건 정도를 좀 넘어선 거라는 것이죠. 예, 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 본부장님? 저도 직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요? 김의겸 의원이.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수차례 있었죠. 미국 출장을 갔을 때 대해서도 여러 가지 뭐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그게 다 민책특권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그 엘리자베스 조문 갔을 때도 천공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것도 다 국회에서 대변인 자격으로 막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것들이 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다 의혹을 제기해 놓고 아니면 말고식이에요. 모든 게 아니면 말고식이고 사과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면책특권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면책특권을 남발하는 거죠. 남발을 하는데 남발을 할 수 있는 것이 직이 있기 때문이죠. 예. 국회의원 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책특권을 막 남발을 해서 가짜뉴스도 막 이 가짜뉴스로 거의 뭐 판명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네. 것들이 막 유포가 되니까 지금은 직을 걸어야 되는 거죠. 이번에는 직을 걸어야 되는 거고 예. 좀 전에 말씀하실 때 면책특권이 뭐 의원들이 무슨 뭐 거침없이 말하고 뭐 하라고 뭐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짜 뉴스를 하라고 한 건 아니고 또 예. 특히 이 면책특권은 그 전에 국회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이 뭐 어떤 그 독재 정권이나 이런 시절에 그 군사 그 정권 이런 시절에 그 국회 안에서라도 네네. 이렇게 바른 말을 해야지 되니까 그때 만들어놓은 그런 게 면책특권인데 예.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건 면책특권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셨으니까요. 한동훈 장관과 현 정부에 대한 김의겸 의원의 의혹 제기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뭐 대부분 뭐 맞았나요? 그런데 틀린 게 눈에 띈 게 좀 있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도대체 김건희 씨와 윤석열 후보는 소외 가죽을 벗기는 잔인한 구판에 자신들의 이름이 적힌 등을 달고 무엇을 기원했습니까? 김의겸 의원은 대통령과 민주당 지자체장들이 그 행사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거꾸로 공식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재정 의원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한동훈 장관이 쫓아와서 악수를 청하더랍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웃으면서 악수를 해줬는데 법무부 홈페이지에 딱 올라와 있더랍니다. 진영 논리를 넘어 정치 논리를 넘어 손을 잡다. 이렇게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가짜 뉴스를 작심하고 방송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유포하신 것에 대해서 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뉴욕 남부지검에서 그리피스를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어렵게 구해봤습니다. 한동훈 장관님이 이걸 보았으면 대단히 입맛이 당겼겠다. 우리가 당겼겠다. 위원장님, 저 자료 어렵게 구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저 자료 제가 알기로는 그 인터넷 매체에 그냥 나온 자료입니다. 김의겸 의원 말씀처럼 진짜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범법의 가능성이 큰 것인데 조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의원님이 지금까지 제기하는 근거는 다 이런 식입니까? 이런 정도로 듣고서 그냥 지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매번 그랬잖아요. 이재정 의원 악수 같은 거 해가지고 그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다 들통났는데도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시죠?
네, 김의겸 의원이 뭐 제보 받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혹 제기한 게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좀 핀트가 빗나간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헛발질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적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번에 이 청담동 술집 논란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거든요. 신 의원님, 보통 국회에서 예. 아니면 뭐 정치에서 예. 의혹 제기를 하실 때 근거가 없이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 공격하면은 되치기 당하잖아요. 예. 그럼 뭐 그 법적으로 책임을 지네 안 지네를 떠나서 완전히 그 본인 명예가 뭐가 됩니까? 실추되고 어디 갖고 저 국회의원으로서 저 창피한 노릇 아닙니까? 얼굴 들고 다니기도 참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항상 공격할 때는 그 공격할 만하다라고 하는 다 나름의 그 증거 수집과 그걸 통해서 하는 거지. 그리고요, 김의겸 의원이 얼마나 헛방을 많이 쳤는가는 방금 전 화면에 나왔으니까요. 이 더 탐사, 이게 원래 열린 공감 TV라는 걸 하다가 네 분이 벌어져갖고 지금 쪼개졌어요. 그런데 여기서요, 김건희 여사가 술집 접대부 줄리였다. 그걸 뭐 특종이랍시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에 양모 검사랑 동거를 했다. 뭐 이것도 했는데 이 두 개 다 대형 오보 이미 거의 지금 드러나고 법적 그 처분 그 프로세스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열린 공간 TV를 하다가 이제 자기 네 분으로 쪼개졌잖아요. 그 지금 더 탐사가 아닌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이 사람들이 줄리네 뭐 양모 검사 그 모친을 만나고 취재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거죠. 흥신소에 돈을 주고 그 흥신소 직원이 동사무소 직원을 매수해서 거기서 주소를 확인해 가지고 그거를 이쪽에 갖다 주면은 그걸 가지고 마치 자기가 발품을 팔아 갖고 어디 찾아낸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가서 뭘 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보면 이건 정상적인 언론사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집단이에요. 근데 그런 집단, 이런 전과가 있는 집단의 그 제보를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체크도 안 해보고 그렇다 하는 것도 그렇고요. 제가 이게 좀 우리 대통령께서 동백아가씨를 좋아하는지 오늘 좀 용산을 확인해 봤더니요. 이 노래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이거 동백아가씨를 부르는데 첼로를 연주해 줬다? 이거 보고 좀 빵 터졌어요. 우리가 보통 뭐 와인 안주로 뭐 청국장이나 김치찌개 먹었다 뭐 거의 그런 수준의 이런 얘기인데 좀 뭐 말을 하려면 좀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좀 이렇게 좀 각본을 만들어서 해야지 이렇게 마구잡이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통령 노래했던 거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기억이 나는데 자 그리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열린 공감 TV 그리고 더 탐사 서로 이제 갈라졌죠. 근데 뭐 한쪽에서 이야기하는 거 서로 간에 뭐 내부 갈등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흥신소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뭐 그게 좀 뭐 결정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여하튼 서로 간에 갈라진 내용이고 유튜브 채널을 언론으로 봐야 될 거냐 말 거냐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정확하게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돼 있지는 않습니다. 뭐 법적으로도 좀 미비한 부분도 있고요. 여하튼 이 더 탐사라는 곳에서는 자신들이 언론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유튜브 채널이라고 일단 저희들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어제 이 더 탐사 측은요, 2시간 동안 방송을 했는데 술집 위치 특정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술집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연결 안 됐고요. 또 첼리스트와 전화를 통해서 이 폭로를 했던 첼리스트의 친구, 이 사람의 이 녹음이 주된 내용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권한대행, 총재 권한대행의 녹취 이 정도가 이야기가 됐었는데 제대로 안 됐어요. 제대로 안 된 부분을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 이송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좀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실제 제보자들이 제대로 제보를 한 것인지를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금 첼리스트 사건이 나오니까 생각나는 게 박철민 씨 제보 사건이 생각나요. 공갈죄로 구속된 박철민 씨가 국제 마피아에 20억을 받아서 이재명 후보에게 전달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 돈다발 사진을 김용판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제시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를 굉장히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SNS에 그 돈다발 사진이 자신에게 제공을 했었고 그리고 이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것이라고 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김용판 의원이 얘기했던 게 허위였구나 이런 것들이 밝혀졌고 그 허위 제보를 장영하 변호사한테 받았다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이것에 수사를 했고 경찰은 이걸 체포영장까지 발부했거든요. 법원에서 발부를 해줬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장영하 변호사를 불기소 처분했어요. 예. 그러면 이 한동훈 장관이 뭐 마치 김우겸 의원이 모욕을 줬다, 야합이다,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압박을 했는데 네. 그러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해서도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불기소한 것이 정말 잘된 것인가? 그리고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모욕 주고 야합 주고 이렇게 피해를 끼쳤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처분이 없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법무장관으로서 자신에게 닥친 일에 대해서도 당연히 흥분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이재명 후보가 입었던 피해에 대해서도 법무장관으로서 검찰을 잘 지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근데 지금 더 탐사라는 곳에서 제보자의 얼굴을 가리긴 했습니다만 거의 특정하다시피 노출이 되면서 이 제보자가 누군지 제보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보를 한 사람은 남자고 이 사람과 통화를 했던 게 바로 첼리스트 여자분인데 이 첼리스트만 사실상 공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있는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 측에서는 제발 좀 증언해달라 이런 읍소를 하기도 하고 반대쪽에서는 또 비판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고통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더 탐사는 뭐라 그랬냐면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처음에는 나중에 이 7월에 이 술자리 이후에는 국민의힘 인사들과 어울리다가 남친과 갈라지기까지 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적시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개인에 대한 신상 털기를 하라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군지 그 성향이라든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거의 다 노출을 하는 바람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 첼리스트의 오빠라는 분이 지금 한 언론에 인터뷰를 한 걸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겠다. 그런데 이 동의도 받지 않고 이 전 남자친구겠죠. 이 사람이 제보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묻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첼리스트가 누군지 알아요. 예. 워낙 신상 털면서 다 됐어요. 예. 저도 그 유튜브 채널을 가봤습니다. 네네. 유튜브 채널에 보면 한 2분, 3분짜리 본인의 첼로 연주를 하는데 그게 그 마지막으로 한 게 한 4개월 전이에요. 아, 예. 4개월 전에 하고 그 이후에는 동영상이 안 올라와 있는데 과거에 올린 동영상에 이 민주당 지지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네네. 막 응원을 해요. 아. 기자회견을 하라. 옛날 거예요? 네, 옛날 네, 겁니다. 4개월 전 건데 거기에다 예. 댓글을 단 거죠. 네. 그래서 기자회견을 해서 뭐 진실을 밝혀라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는 여기서 이 더 탐사에서 이 첼리스트를 감추고 있거든요. 뭐냐 네.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 보면 진행자가 원래 이 개딸이고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예. 이것이 갑자기 그날 이후로 국민의힘의 지지자가 돼서 국민의힘 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예. 남자친구를 배신을 했다. 남자친구를 배신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데 아마 국민의힘 가서도 외면당하는 것 같아.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첼리스트가 다시 나타나면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다시 나타나지 못하게 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남자친구가 헤어졌다. 예. 남자친구가 헤어져서 우리도 연락이 안 된다. 그 말을 계속 했거든요. 네네. 방송에서. 그렇다면은 과연 그 첼리스트의 말이 다시 확인을 꼭 해봐야 되는데 네. 확인할 길을 지금 차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근거 내지는 신뢰성, 그러니까 제3자의 전원이죠. 말하자면 첼리스트가 직접 증언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옛 남자친구와 전화 통화한 내용을 근거로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건데 그럼 거기에 대한 신뢰성을 도대체 어떻게 크로스 체크를 했을까? 그게 바로 뭐 이세창 전 총재 권한대행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 서전 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저도 온라인 글 같은 거 보면 사실 예. 진영에 따라 확실히 달라요. 어떤 분들은 첼리스트의 말에 이제 신빙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예. 그 반대편에는 말씀하셨듯이 민주당 진영이기 때문에 어떤 조작이다라고 해서 이 지금은 그 제보자를 일단 보호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이고 예. 그 제보자의 진실도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네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세창 연맹 총재하고
통한 것은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세창 그 연맹 총재 직무대행께서 둘이 만났는데 내가 그 내용을 어떻게 얘기하겠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장소에는 그 이제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같이 있었는 것인가라는 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이세창 이제 연맹 대행과 예. 대통령실은 소설이고 짜집기 있기 때문에 그렇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것은 수사도 나가고 취재도 동시에 나가서 예. 누구의 진실이 맞느냐 그 이후에 책임을 물을 것은 물어야 된다 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 참 이 더 탐사 쪽에 좀 묻고 싶은 게 당사자가 말한 내용을 제3자가 제보를 합니다. 그럼 그 제3자가 제보한 내용을 그대로 과연 틀 수 있느냐? 이 사람의 동의 없이 원래 말했던 사람의 동의 없이 거기에 대한 검증이 어떻게 됐는가? 그런 데 대한 궁금증도 있거든요. 최단비 변호사,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예. 둘 사이의 대화라는데 대화의 당사자가 녹음을 하는 건 괜찮습니다.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과연 이분, 이 첼리스트가 제보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맞는지에 대한 글쎄요. 의구심이 네. 들어요. 왜냐하면 이분 자체가 제보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분의 남자친구가 이 여성분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녹음을 하고 이 녹음의 내용을 제보를 하는 네.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얘기를 할 때를 보면은 예. 그 얘기의 의도라든지 그 얘기의 표현 자체가 있습니다. 내가 남자친구와 굉장히 친밀도 있는 사람과 얘기하는 것과 내가 어디에 제보를 할 때 특히 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 대통령이라든지 법무부 장관과의 이 관련된 얘기를 할 때에 내 언론의 표현이라든지 언어의 표현이 있는데 이걸 전혀 본인이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얘기를 한 내밀적인 것에 대한 대화를 예. 지금 본인들이 얘기하는 언론이라고 하는데 지금 제보를 한 거예요. 네. 그럼 과연 이 첼리스트라고 하는 분이 제보자가 맞는가에 대한 일단의 정의가 궁금을 하고 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저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분이 지금 얘기를 했을 때에는 그 더 탐사에서는 이분이 이재명 대표의 열렬한 지지자다. 예. 지지자였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열렬한 지지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오히려 드러나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는 더 도움이 되죠. 뭐 그렇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 단순히 남자친구와 헤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신빙성이 떨어져요. 일단 그 예. 주장 자체가.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녹음을 한 녹취록을 들어보면은 이제 구체적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네. 이제 민주당의 지지자들께서 얘기하는 예. 그게 뭐냐면 경호원이 있었다. 예. 그리고 경호원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집에 가고 싶은데 40여 분 동안 집에 가고 싶은데 나가지 못하게 했다. 네. 일단 경호원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굉장히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동선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예. 그때 경호원이 함께 뭐 그 같이 갔는지 안 갔는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대통령을 만나긴 어렵습니다. 대통령을 만나기에는 그 전에 먼저 만나는 그날 참석했던 사람들의 모든 예를 들면 안전, 보안 예.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지 만나고 집에 가는 거는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나가는 건 안 막는다. 나가는 건 막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굉장히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일단 이 제보자의 안전이 중요하고 네. 이 제보자의 진실의 신빙성은 저는 좀 떨어진다. 왜냐하면 제보자가 직접 제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뭐 제보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네. 다른 친구 남친하고 통화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지금 제보를 한 형식이 됐기 때문에 이 여자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 여부에 대해서 추궁할 수도 없는 거고요. 남친하고 전화한 내용을 가지고 이 남친이 뭐 남자친구 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언론 뭐 유튜브에다가 이런 제보를 해서 이게 일파만파 지금 파장이 커지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그럼 과연 누가 져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은 이 더 탐사 스토킹한 혐의로 이미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앞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보시죠. 최근에 스토킹 피해 당하셨는데 해당 유튜브에서는 이제 취재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약점을 잡아보려고 밤에 미행한 것 같은데요. 뭐 제가 뭐 이상한 술집이라도 가는 걸 바랬겠죠. 그런데 이 나라가 미운 사람 약점 잡으려고 밤에 차량으로 반복해서 미행해도 되는 나라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더 탐사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이 제보가 미리 있었고 말하자면 뭐 술집 논란이 제보가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혹시 한동훈 장관이 또 딴 데 가는지 싶어서 뭐 취재를 했다. 이런 식의 지금 해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일 새벽 3시까지 뭐 광란의 술 파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후 일정을 보면요. 아까 일부 언급하셨습니다만 그 다음 날 도어 스태핑을 했고요. 20일 날. 그리고 한 장관은 19일 오전에 용산 국무회의 그리고 20일 오전 9시 30분에 정진석 국회 부의장 예방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국회에서 참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정은 제대로 수행했다는 거고 그때 뭐 딱히 그건 없었다. 특이한 뭐 행동의 이상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재밌는 게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SNS에 올린 걸 보면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른바 이 서울의 소리 그 쪽에서 윤 대통령 자택 앞에서 시위를 하던 때예요. 그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하는 거에 대한 맞불 시위 형식으로 했던 건데 그걸 보면 한 보수 단체가 같이 또 지켰어요. 집 앞을. 그랬더니 그날 7월 19일 저녁 10시 45분에 집에 들어오는 걸 보고 그걸 또 보고서 형식으로 SNS에 아마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올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 퇴근 시간이 10시 45분이다. 이게 확인이 된 겁니다. 다만 밤에 살짝 나갔는지는 몰라요. 밤에 뭐 대통령이 혼자 살짝 나갈 수도 있죠. 뭐 나갈 수는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체크가 안 됩니다만 여하튼 10시 45분에 집으로 들어온 것까지는 자택으로 들어온 것까지는 저런 보고서 형식의 이 내용을 통해서 일단은 확인이 됩니다. 조수진 의원은 서울의 소리 백은종 씨에게 굉장히 고맙다. 이렇게 확인시켜줘서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통령의 일정이라든지 한동훈 장관의 일정 같은 건 좀 일단 파악이 됐고요. 지금 이제 논란이 된다면 이 첼리스트라고 하는 사람의 전 남친이 제공한 녹음 파일 거기에 덧붙여서 이세창 이 사람이 그 현장에 있었느냐 그런 여부일 겁니다. 이 중복이라든지 크로스 체크했다는 게 바로 이세창 전 총재 권한 대행일 텐데 자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탐사 쪽에는 어떤 녹취가 공개가 됐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세창 총재님 되시죠? 예, 예. 7월 20일 날 두 달 전쯤에 한동훈 장관하고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예. 김현장 변호사들 이렇게 같이 모임이 좀 있었잖아요. 예. 그날 모임은 이제 어떤 취지였는지 한번 좀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건 제가 대통령과 한동훈이 자리에서 그 일어난 일을 내가 말할 수는 없죠. 야간에 밤 굉장히 늦은 시간이었는데 그때가 뭐 늦지도 않았어요. 특별한 안건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정부를 잘 해보자 뭐 이렇게 예, 격려하는 모임이었나요 서로? 예, 맞습니다. 청담동 대통령, 장관, 대형 로펌, 30명의 변호사, 고급바, 여성 첼리스트 이렇게 들으시면 혹시 최순실 300조와 같이 허무맹랑한 가짜 뉴스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저는 어떠한 경우라도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한자를 아는 사실이 없으며 사적으로 대통령님을 만난 사실이 없음을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에 저는 김의겸 의원과 가짜 뉴스의 진원지인 유튜버 더 탐사, 강진구 기자회 3명 등을 허위사실 유포 등에 따른 명예훼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이세창 총재 권한 대행의 기자회견. 네, 근데 저는요 이것도 이제 이 소설이 아주 저질 소설이다라는 게 이세창 씨가 등장하는 거 보고요. 거기 그 술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대통령도 법률가고, 한동훈 장관도 법률가고, 김현장 변호사도 다 법률가고, 또 법률가끼리 뭐를 한 거 아니냐. 근데 저 이세창 씨는요, 뭐 한동훈의 한자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법률가의 법조하고도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살아온 이력을 보면. 왜 느닷없이 뜬금없이 이세창 씨가 저기 낀다는 것 자체가 이 소설의 그 완성도가 아주 형편없구나 하는 그거고, 그 다음에 김의겸 의원이 저 이세창 전 자총 총재에게 확인 전화도 안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보도가 나가고 나서 이세창 전 총재가 몇 번이고 지금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통화한 거는 맞아요. 근데 예 하는 것도 아까 전에 들어보셨지만 긍정의 예가 있고 당신 말을 내가 듣고 있습니다 라는 그 예가 있어요. 네. 어떤 식으로 들리던가요? 당신 얘기 듣고 있어. 뭐 그런 식의 뭐고, 그 다음에 이세창 씨의 주장에 따르면
자기하고 그 통화한 거를 완전히 짜집기 해갖고 악마의 편집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검찰 경찰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예, 저는 이제 이세창 그 직무대행이 두 분이 아니잖아요. 한 분인데 앞서 말씀하신 녹취는 분명히 이런 시간이었다 했고 내용은 말할 수 없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짜집기였다면 문제가 되지만 짜집기가 아니면은 그에 대한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론관에서 왜 저런 기자회견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개인의 어떤 사적인 문제를 그걸 국회 정론관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내용 자체도 한동훈의 한자를 모른다라는 게 어떻게 그게 더 이제 의심의 그 눈초리를 더 보내는 어떻게 보면 기자회견이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취재와 수사가 병행해서 가야 된다고 저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 고발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사실 여부 따지겠죠. 근데 누가 진실인지는 한번 봐야겠습니다. 정말 저도 궁금해요.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데리고 로펌 30명의 변호사와 같이 심야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셨다? 글쎄 좀 상상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뭐 어차피 지금 진실 밝히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고소고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근데 더 탐사 측에서는요, 뭐라 그러냐면 대통령실과 이 전 총재가 소설이라는 키워드를 썼다. 같은 소설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특이하다. 이날 술자리가 사실로 드러나면 윤 대통령도 거짓말한 거다. 사실이라면 탄핵감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전제를 몇 개 붙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어제 한동훈 장관과 비슷하게 근거도 없는 심야 술판, 완전히 꾸며낸 소설이다. 국민 상대 거짓말한 김 의원의 분명한 입장 표명, 사과를 요구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이게 뭐 대통령실에 지금 MZ 세대로 구성된 사실은 이렇습니다 팀, 그 사이다 팀이라는 게 있답니다. 거기서 곧바로 이 반박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김의겸 의원 의혹 제기에 뭐라 그랬냐면요. 그러니까 진실 싸움이 시작됐으니까 내가 언급하기 좀 어렵다, 적절하지 않다 그랬는데 한 장관이 약간 부정적인 답이 바로 안 나왔다. 이런 걸 약간 전제로 깔았어요. 한번 보시죠.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예고를 했거든요. 김의겸 의원이. 근데 한동훈 장관께서 제가 제 기억으로 한 2분 정도 그 질문을 하는데 2분 정도 바로 답이 부정적인 답이 나오지 않고 좀 처음에는 좀 아사무사했어요. 아, 그래요? 네, 처음에는. 그래서 좀 생각의 정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쪽에 뭐 카드가 어디까지 있는지를 좀 탐색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점은 좀 의아스럽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책임 있는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책임 있는 말씀을 해주시죠. 매번 그렇게 허황된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질문을 다 해보시죠.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그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그 자리에 김앤장 변호사 30명 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화면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분은 기억나십니까? 저는 처음 보는 분인데요. 의원님. 잠깐 네. 제가 자, 기회를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자, 이분 말씀하시기 전에 처음 보시는 제가 분이에요? 기회를 드릴게요. 아니요, 나중에 하세요. 예, 박범계 의원은 조금 이 시간이 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최선미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만약에 저렇게 몇 날, 몇 월, 며칠 저녁에 술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생각 안 하고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아까 전에 영상을 보셨지만 한 장관은 본인은 10시 이후에 술자리에 단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처음에 김의겸이 질문을 할 때 10시 이후에라고 질문한 게 아니라 밤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밤이라고 한다면 일몰 이후겠죠. 그럼 일몰 이후가 내가 10시 전일 수도 있을 거고 10시 전에 다른 사람들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 생각을 했겠죠. 그날이 언제지? 내가 누구를 만났나? 그 정도는 생각을 하는 게 진술의 신빙성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통령실과 뭐 이 총재가 똑같이 소설이라고 했다. 소설은 관용구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 꾸며냈다라고 하는 소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김의겸 의원이 저렇게 한동훈 장관이 잠시 생각을 하고 2분 정도 있다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 거짓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조금 좀 더 네. 떨어지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 장관과 박범계 의원 국회에서 만날 때마다 설전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한번 보시죠. 수원지검 2차장을 감사원으로 보낸 거는 영전이요? 물 먹은 거요? 저한테 말씀하신 건가요? 네. 아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요? 제가 그럼 반말 하시기에 제가 좀 혹시 말씀드렸습니다. 반말을 하시길래 2호라고 물었는데 무슨 반말을 해요? 반말을 하기는 감사를 오래 하시니까 저 지금 귀가 좀 그러시나? 지금이 검찰과 경찰과 감사원이 총 출동된 전방위적인 국가적 사정체계, 특히 전임 정부에 대한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그러한 검찰 독재로 저는 우리 당이 규정하고 저도 그렇게 판단하는데 동의하지 어렵죠?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동의하지 않다. 위원님 몇 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적폐청산 위원장이지 내 얘기할 줄 않습니까? 알았어요. 내 얘기할 줄 알았고 내 모든 게 다 내 탓이요. 아니 위원님께서 내 여쭤보시는데 어떻게 위원님은 내 얘기를 안 잘못이고 합니까? 내 책임인데 나보다는 나은 장관이 되고 문재인 정부보다는 나은 정부가 되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정부가 성공을 해야지 정부의 적어도 국정 운영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수혜를 받고 있고 영향을 받는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겠어? 않지 않겠습니까? 그죠? 소하면은 또 뭐 반말했다고 할까봐 내가 바로 경계합니다. 네, 뭐 참 국회 그래도 저렇게 하면 좀 재미는 있어 보여요. 그래도 뭐 이게 좀 웃음이 있는데 반말할까 싶어서 소했다가 그냥 변경합니다. 않겠습니까? 이렇게 또 박범계 의원이 이야기를 했네요. 한동훈 장관은 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끝을 맺었는데 자, 이승훈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즘 이런 국회의 상황들을 보면 그리고 정부의 상황을 보면 정치는 없고 불신만 남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권이 없고 검찰에게는 수사권이 있죠. 검찰은 어떤 의문이 제기됐을 때 바로 수사를 하면 되지만 국회의원들은 제보에 의존하고 수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게 어느 정도 상당한 미신빙성이 있느냐를 판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보가 정확한지를 파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마치 국회의원이 허위 소설을 쓰는 것처럼 몰아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의정 활동할 때 굉장히 위축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김우겸 의원의 이런 질문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너무나도 김우겸 의원 개인 자체를 허위 소설을 쓰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세창 전 총재의 말을 들어보면 마치 어떤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을 이른 시간에 만났고 그 내용을 말할 수 없다 같은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마치 만나긴 만났는데 그날이 아니라 다른 날에 만났을 수도 있고 다른 시간에 만났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이게 지금 그날에 그 일자에 정말로 대형 로펌과 만났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또 다른 날짜에 착오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동훈 장관이 뭐 고소한다라고 하니까 이것에 대한 수사도 되겠지만 김우겸 의원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요, 제보 받은 거에 대한 확인을 국회의원으로서 확인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은요, 굉장히 좀 제가 봤을 때는 위험한 말씀이에요. 국회의원의 힘은요, 저는 두 가지에서 나온다고 보는데 일반인들이 못 갖고 있는 자료 접근권이 있어요. 모든 정부 부처에 대해서 국회의원은요, 다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정보 접근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김앤장 변호사가 30명 있으면요, 김앤장이 암만 큰 로펌이라 할지라도요, 30명 있으면 김앤장이 법사위원으로서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흉흉한 소문이 돌아다니는다는데 혹시 귀 로펌에서 그 7월 19일에 그런 술자리에 있는지 좀 확인 부탁합니다. 이런 거 했어요, 안 했어요? 김우겸이라는 사람이 이거 했냐고요, 안 했냐고요? 안 했어요. 예?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요. 그 대통령의 그날의 동선, 퇴근 시간 이런 거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응당 자료 접근권을 가지고 이거를 확인을 했었어야 돼요. 기본적인 것도 안 해놓고 뭐 국회의원의 권한에 한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게 무책임하기 그지없고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2분이라 했는데 저게 2분이면 굉장히 깁니다. 좀 시간 감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뭐 예전에 뭐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 옴짝달싹 못하게 이 정부를 이렇게
이 질의를 통해서 다 실토하게 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을 거고요. 이 사실관계 접근하기가 뭐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했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따져봐야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참 어려운 일들을 김영우 의원은 많이 좀 이야기를 했던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팩트체크라는 게 가장 기본일 텐데 어느 정도를 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따져볼 일이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어제 김의겸 의원을 두둔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김도우 법사위원장을 향해 이 사람아 이렇게 소리를 치며 언성을 높였다고 하네요. 한번 보실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 장관님 좀 기분은 누그러지셨어요? 이런 모습이 저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좀 부적절하게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내고 격앙된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니라고 오히려 처분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이고 또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뭘 걸 거냐라고 하면서 국회의원들에게 뭘 걸라라고 계속 소리치고 다그치고 얼마나 국민들이 잘못되고 오만한 행동으로 보겠습니까? 조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1분 말씀드립니다. 조정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시간 넣으십시오. 조금 전에 질의한 거 보좌진들하고 의논해가지고 내 말이 틀렸으면은 틀렸다 나중에 그랬고요. 제대로 된 질의 형태인지. 왜 보좌진하고 이 사람아! 왜 보좌진하고 해요? 금방 김남국 의원 뭐라고 했어요? 자, 이 사람이 회의 진행합니다. 조정훈 의원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말은 가려서 하시고 조심해서 하십시오. 질의하는 걸 보좌진하고 뭐 한 거라고? 아니 요즘 힘든 건 알겠는데 예? 왜 그래요? 이 사람이라니. 제 질의 끝나고 의사 진행만 하시죠, 의원님. 예, 자, 김 의원이 좀 젊은 의원이시죠? 김도우 의원은 조금 있으시고요. 나이 차가 좀 있는데 뭐 국회에서 나이 차 따지긴 그렇습니다. 뭐 선수도 중요하고 다 국민의 대표니까 동급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김남국 의원이 좀 흥분을 했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나이 차이가 한 18살 차이가 예. 납니다. 그래도 뭐 국회에서는 또 이 선수가 뭐 우선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네. 근데 선수도 김도우 의원이 뭐 상당히 앞서고 또 예. 법사위의 위원장이죠. 위원장이고 법사위 위원인데 자,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는 것이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데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법사위가 계속 법사위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특히 취임하고 나서. 네네. 근데 그것을 민주당 쪽에서 아마 무리하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네. 이렇게 그것이 공격이 잘 먹히지가 않으니 이렇게 어떤 우격다짐식으로 가다 보니 저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이렇게 이 사람아 했던 저런 태도는 당연히 잘못된 것이죠. 근데 이제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의도성이 다분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무부 차관과 감사원장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 답변에 대해서 좀 듣고 1분 정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김도우 위원장이 보좌진하고 협의해서 한번 그 의도 자체는 국회의원이 내는 주도성보다는 보좌진이 더 잘하지 않냐 이런 데 어떻게 보면 같은 국회의원의 급을 낮춰버린 것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이제 김남국 의원이 순간적으로 이제 이성을 좀 이제 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오늘 법사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그만큼 이 김의겸 의원의 폭로 후폭풍이 상당히 거세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뭐 법적인 조치가 다들 들어갔으니까 저희들이 또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지난해 10월 구속됐다가 이제 석방이 됐었죠. 구속기간 만료로 유동규 전 본부장 이 계속해서 작심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재판이 있었는데 카메라 기자들 앞에서 진짜 형들이라 생각했던 이들의 진면목을 보게 됐다. 비정한 세상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보시죠. 제가 좀 뭐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 말씀드린 바대로 여기는 참 뭐 비정하달까 그런 세상이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됐고. 누구에 대한 착각이었나요?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저는 순수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 함께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그런 내용들이 이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원래 이제 좀 어려울 때 진면목을 본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상당히 다르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됐습니다. 네, 유재명 본부장은 정치권에서 자신을 장비라고 불렀다. 장비면 의리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그럴 이유가 없겠구나 이런 것도 깨달았다고 합니다. 쉬는 시간에 기자들을 만나서 또 심경을 털어놓게 됐는데 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짜 이 무서운 거지. 감옥 안에서 세상에 무서운 말 아무것도 없다. 깨달았어.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네, 뭐 사람이 제일 무섭다. 뭐 이 말은 많이 공감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자, 최단비 변호사, 네. 왜 이렇게 심경의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는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번에 이제 석방이 된 것에 대해서 일은 검찰과의 어떠한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갑자기 이제 본인이 원래 입을 꼭 다물고 있다가 진술을 시작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진술을 시작한 것이 정말 민주당의 주장대로 검찰과의 거래가 있었느냐, 아니면 본인이 나는 이제는 내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근데 여기서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여러 가지 인터뷰에서 후자가 맞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얘기했습니다. 어려울 때 진면목을 본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나는 더 이상 형제라고 불렀던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느낀다. 그 얘기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본인의 변호사가 가짜 변호사라는 얘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을 지켜주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정말 내 편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미 한 1년여 정도를 구속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위례 신도시와 관련되어서도 새로운 이제 수사가 진행될 예정에 있어요. 거기 아직은 이제 뭐 구속이 되어 있지 않지만, 기소가 되어 있지 않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까지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해서 내가 예를 들면 나를 지켜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범으로 물리고 있구나. 내가 여기서 잘못 말하면 내가 주범이 되겠구나라는 어떠한 신변의 위협을 느낀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내가 진실을 얘기를 해서 내가 받지 않아도 되는 죄는 내가 받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를 한다면 그럼 민주당이 주장한 대로 이것은 검찰과의 어떠한 그러한 거래는 아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이 더 신빙성이 더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유 전 본부장 재판에서요. 이재명 대표 이름을 여러 차례 꺼냈다고 합니다. 이름 3번, 성남시장 11차례 언급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증인으로 나온 정영학 회계사에게 뭐라 그랬냐면 대장동 사업 결정은 성남시장 지시에 따른 게 아니냐 이렇게 따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는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발부가 됐고 지금 수감이 돼 있죠. 돈 준 거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진상 실장,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도 전화기를 버리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검찰에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과거 국민의힘에서도 이 전화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있었고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굉장히 뭐 좀 언짢았던 게 변호사가 오긴 왔는데 이게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자신을 감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 해임했다고 합니다. 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본인이 원해서 했던 거고 동의했던 부분인데 지금 와서 해임한 거는 뭐 본인의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자, 과거 유 전 본부장의 압수수색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 국민의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정진상 실장에게는 7분 동안 통화하고 마침 그 시점이 검찰 그 서울중앙지검 그 특별팀이 압수수색하러 가가지고 초인종을 누른 상태에서도 계속 전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왜 하필 그 시간에 또 새로 구한 오피스텔로 또 새로 구한 그 전화를 갖고 있는 유동규 본부장을 압수수색하러 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정확히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통화를 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검찰이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가.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이 정진상 그 실장과 통화를 하고 나서는 문을 안 열어주고 계속 버텼거든요. 지금 뭐 이게 한 20분 버틴 거냐. 네. 자, 그러니까 압수수색하는 내용도 이제 미리 전해줬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 사실을 압수수색 정보를 어떻게 알았을까? 뭐 그런 데 대한 또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자, 이승훈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압수수색 7분 전에 전화가 왔기 때문에 그런 의혹은 있을 수 있는데
또 그때 당시에는 수사가 몰아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연히 전화가 일치됐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 그 핸드폰을 버렸는데 일주 정도 된 핸드폰이라고 하거든요. 사실상 일주일 됐으면 어떤 범죄 사실과 연관된 자료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도 뭐 왜 유동규 본부장이 버렸을까? 굳이 버리지 않아도 그 안에는 증거는 없을 것으로 보이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네. 유동규 본부장이 뭐 배신감을 느꼈다. 뭐 진술의 변화를 하게 된 게 그런 배신감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네. 사실상 뭐 구속되어 있는 유동규 본부장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김용이나 정진상 씨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유동규 씨가 진술이 변화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살아있는 권력, 검찰에게 잘 보일 수밖에 없지 않나. 적용 예. 법조에 있어서, 양형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네. 대장동 살인방이 앞으로 검찰에 굉장히 협조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고 예. 그 협조가 이제 진실에 접근한다고 하고 하면 괜찮습니다만 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양형을 위해서 그렇게 진술이 맞춰져 간다라고 했을 때는 네. 진실이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예. 사실상 유동규 본부장이 1년 구속이 됐고 1년이 지나서 지금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유동규 본부장으로서는 굉장히 압박이 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일각에서는 유 전 본부장의 신경 변화가 이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기 때문이다. 이런 발언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문기 전 처장 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아, 참 오늘 속보가 들어온 게 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신변 보호 조치를 경찰이 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막 속보로 또 들어왔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또 거기 같이 있는 분 두 분에 대해서 신변 보호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경찰이 자체적으로 신변 보호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내용이 지금 막 속보로 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고 김문기 처장의 유족들이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 측 인사로부터 먼저 연락이 왔었다는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 대표 측 인사가 고 김문기 처장 유족들에게 했던 전화통화 녹취가 새롭게 공개됐는데요. 자, 중앙일보를 통해 공개된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편하게 부르세요, 편하게. 저도 이제 그만 회사 사표 내고 이제 캠프 외곽에서 뭐 들어가서 좀 도우려고 이제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죠. 네, 아유 또 뭐 그래서 제 입장에선 나를 임명해준 양반인데 그래서 가서 명절 휴가 연휴 때 좀 한번 뵐까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바쁘신 건 없으세요? 네, 말일에 보자는 말씀이시죠? 2월 2월 2일. 제가 저번에 여쭤봤던 거에 대한 답 가지고 와주시죠. 후보님 또는 후보 가장 주변에서 후보 생각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하고 얘기 정확하게 들어가지고 네.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네, 일주일 지났잖아요. 네? 예. 네, 저도 결정을 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2월 2일 날 그러면. 네. 자, 근데 또 다른 녹취 채널A가 공개한 걸 보면요. 유족들이 김 처장을 모른다고 한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자 이 대표 측 인사가 이랬다는 거죠. 갑자기 누가 확 들이대면 블랙아웃 된다. 그러니까 생각을 아무것도 못한다. 돌아와서 보니까 참 미안하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물어보니까 모른다는 대답을 하게 됐던 우연찮게 했던 그런 거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것도 저는 거짓말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저 채널A 인터뷰예요. 그러니까 경기지사 선거 당시에 아주 격렬한 방송 토론 중에서 상대 경쟁 후보가 친형 강제 입원시킨 거 맞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아니요 한 거하고는 이 케이스가 전혀 다르다는 거죠. 네. 우리가 방송사 인터뷰를 하면요. 거의 99% 사전 질문지를 줍니다. 그런데 저게 왜 갑자기 물어보니까 블랙아웃이 되고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이재명 당시 후보가 채널A 인터뷰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김문기 씨에 대해서 모르다는 얘기를 계속해 나갑니다. 자기가 그때 엉격결에 실언을 한 거라면 그 다음에
그거를 고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치질 않고 반복적으로 했다. 그럼 고의성, 의도성이 분명히 입증된 거죠. 네. 자, 그런데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프도 같이 치고 같은 카트까지 탔다. 필드도 같이 나갔는데 그거 몰랐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걸 보면은 과연 이게 맞느냐. 그리고 특히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선거법상에 이 허위사실 공표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선거법의 이 결과에 따라서는 자리를 내놔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아마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자, 서대현 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뭐 상식적으로는 골프를 같이 치고 이제 카트에서 한두 시간 뭐 안에 더 5시간, 6시간 있으면 당연히 알 수도 있는데 또 이제 모를 수도 있는 게 사실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지사, 시장 입장에서는 직원의 이름과 모든 것을 다 매칭해서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에는 도시개발공사 성남시장일 때는 잘 그 이름과 그 본인이 매칭이 안 됐지만 대장동 감사할 때는 이제 조언을 받아서 다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그보다는 그 개인적으로 선거 캠프에서 이제 유족을 갔을 때 위로를 먼저 하고 또 이제 사실 2월이지 않습니까? 대선이 3월이기 때문에 진실을 또 밝혀드리는 게 유족분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혹시 대선 기간에는 정쟁의 요소나 이렇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를 해달라 정도의 어떤 공손한 표현이 필요한 것이지 그걸 뭐 선거에서 좀 이용해서 도와줄 수 있느냐 혹은 뭐 좀 이게 블랙아웃처럼 돼서 어떻게 좀 가볍게 얘기한다는 것은 유족의 입장에서는 조금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이재명 대표의 뜻을 받아서 왔는지는 그건 뭐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인데 하여튼 녹취를 통해서 유족들에게 뭔가 좀 행동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 직접 사과, 조의 표명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유족들은 기자회견으로 이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돼서 어떤 일이 이어질지 모르겠는데 자, 근데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는요, 지금 검찰이 이 아파트 구입한 것까지 이제 자금 출처를 다 한번 조사해 보겠다고 합니다. 8억 원대의 이 돈을 받은 걸로 일단 돼 있죠. 민주당에서는 뭐 돈 없어서 국밥 얻어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 아파트 구매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부인이 월급을 많이 받고 신용대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했다고 합니다. 자, 불법 자금 수순을 김용 부원장 거대한 조작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 장관은 토건 비리 과정에서 뒷돈 건네줬다면 중대범죄다 이렇게 반박합니다. 보시죠. 토건 비리 과정에서 뒷돈이 건네졌다면 그건 중대범죄 아닙니까? 그걸 밝히기 위해서 법원에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게다가 그 사안에 대해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것이니까 지금은 정치 보복이란 말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는 이제 구속이 됐고요. 이 정진상 실장에 대한 수사도 이제 박차를 가합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점점점 검찰의 수사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다들 보고 계시는데 오늘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표결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회기 중에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이라든지 체포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조 의원님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회기 중에는 그 이제 체포를 할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가 돼야 되니까 뭐 그런 거라면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전 이왕 할 바에는요. 그때 그 이재명 그 대표가 대선 후보 과정에서 정치 혁신 못하였고 내놓은 공약이 있어요. 지금의 그 체포 동의안은요. 이게 저기로 하게 돼 있어요. 그 기명으로 하게 돼 있다 보니까 이 기명 투표를 하다 보니까 이 저기를 제대로 못 해요. 그 이제 체포 동의안이 발부된 그 의원들 그게 얼굴이 받쳐갖고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무기명으로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솔직하게 할 수 있다. 그런 거를 그때 공약으로 내건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걸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성 변호사, 민주당 분위기는 뭐 이른바 외부에서는 방탄국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방탄국회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기소가 된다거나 영장이 청구된다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가정하에서 방탄으로 간다 또는 국회 동의를 요구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검찰발 언론 기사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기사들이 일방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기사에 대해서 방어적인 어떤 대응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분명히 검찰은 기소하기 전에는 피의 사실 공표는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소하기도 전에 계속적으로 검찰과 기사가 나왔을 때 상대 입장에 야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공정하게 검찰이 얘기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자, 체포동의안하고 이게 기명인지 무기명 아닌가 싶은데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국회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표결이라는 거 알려드리면서요. 저희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